최근에 그 아주경제에서만 이 기사가 떴거든요. 최근에 그 아주경제에서 뜬 기사인데, 정경심 교수의 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소식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자택에서 위조했다던 표창장 흔적은 동양대 조교실 컴퓨터에서 앞뒤 안 맞는 검찰 증거.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의 보도인데요. 그 조국 전 장관 자택의 컴퓨터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이 동양대 조교 휴게실 컴퓨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사실일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진행될수록 검찰의 주장이 힘을 잃는 셈이 돼서 귀추가 주목되죠. 그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당초 재판이 시작되기 전 쏟아졌던 보도와 달리 오히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최근 송인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는데,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대전제는 정경심 교수가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위조 파일을 만들고 표창장을 출력했다는 건데, 그 해당 증거가 나왔다는 컴퓨터를 보면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위조가 있었다는 시점에 정작 정경심 교수는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일 경우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하는 상황이 되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 해당 증거로 지금 그 정경심 교수 표창장으로 실컷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정작 그 증거가 나왔다는 컴퓨터가 또 집에 있어서 그걸 위조 파일을 만들고 그 자녀 표창장을 출력해줬다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점에 피고인 그 정경심 교수는 서울에 있었고 그 컴퓨터가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서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 동양대 컴퓨터는 공용 컴퓨터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의 동양대 컴퓨터에서 어떤 자료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완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입니다. 그 가완부 신청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인들은 그 증거들은 검사가 압도적 수사력으로 충분히 압수수색한 후 포렌식한 자료를 쥐고 있다라며 이 부분을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나 원본 파일이 필요하다.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검찰은 해당 내용들을 절대 복사도 안 하게 만들고 시간을 끌고, 그러면서 막 증인들의 이름도 가리고 언론을 통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뿌려놓고, 정작 알고 보니까 그 표창장 복사한 컴퓨터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이 동양대 강사실에 있던 공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사생활 정보를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건데, 이 보는 것 자체가 적정한 건지 판단이 안 선다고 또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재판부가 타인 사생활 증거를 법정에 내겠냐라고 물으니까 검찰은 보는 게 문제라고 하고 있죠. 재판부는 검찰에 1차 공소장과 2차 공소장에서 사실이 다른 부분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1차 장소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만으로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총장 직인 날이는 도장을 찍는 사실 행위가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기소장에서는 분명히 파일을 위조해서 표창장 위조라고 기재돼 재판부에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파일 위조 부분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되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또 이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는 제가 국어사전을 보고 있는데 날인은 도장 찍는 거죠. 직접 알 텐데도 불구하고 직접 그렇게 국어사전을 보고 있다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의 직인 날인과 파일 위조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모순된 주장을 에둘러 비판한 건데, 검찰이 지금 이렇게 어떤 증거로 공소를 제기했고 어떤 증거를 수집했고 제출했는지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그 검찰이 잠시만요. 이
여태까지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950개의 증거 중에 720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검찰이 어마어마하다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검찰 개혁 법안을 계속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막아온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그냥 자기들 멋대로 기소 써버리면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뿌리잖아요. 그런 걸 유포를 하면 언론이 그걸 열심히 받아 적죠. 그러니까 언론이 그걸 막 대서특필하면 실검에도 뜨죠. 그걸 바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그 실검 눌러보고 의혹 기사 보고, 조금 더 시간 있는 사람들은 댓글 쭉 훑어보면, 베스트 댓글 보면 아 문제 있네 이 사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여론전을 펼쳐왔다는 거예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그 논리를 탄탄하게 갖추고 그 현실적인 그 증거물들, 솔직히 소위 말해서 막 상상을 하고 추리를 하고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법시험을 통해서 왜 검사가 됐냐? 그 소위 말하는 그런 뇌피셜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그 증거를 잘 찾아가지고 현실적인 증거를 통해서 공소장 쓰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라. 그게 검사의 역할이다. 근데 지금 검사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그냥 자기가 어떤 결과를 끼워 맞추고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게 지금 검사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 결과를 끼워 맞춰요. 결과가 뭡니까? 자신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기소하겠다. 어떻게든 이 사람들 기소하겠다. 그리고 그 원인을 어거지로 찾아요.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가면서 마음껏 그 기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공소장 그냥 남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엔 언론을 통해서 이걸 또 이용을 하죠. 언론에 그러면서 뭐 기소됐다, 뭐 소환됐다, 이런 단어만 보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봤을 땐 아 그럼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가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의 어떤 결과는 대부분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특히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워낙 다양한 정보와 또 어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향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 문제 있었던 사람, 그렇게 낙인을 찍고 설령 수십 년이 지나서 한참 전에 그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지거든요. 근데 어떤 그 단어 일부 혹은 그런 프레임만 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 이렇게 남고 기억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후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결백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미 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검사들이 열심히 그걸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는 어떤 기존 언론, 특히나 이 미디어, 방송, 그런 걸 통해서 한 사람을, 멀쩡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왔던 거고, 또 실제로 인혁당 사건, 뭐 김기춘, 뭐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 공안 검사들이잖아요. 그 공공의 안녕을 지키려고 막 그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멀쩡한 사람 빨갱이 간첩 만들어가지고 고문하고 때론 죽이고 사형까지 시켜버리고, 그게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람들이 해왔던 그런 겁니다. 그 습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를 이미 이 사람 범죄자라고 낙인 찍어놓고 그 원인들을 자기들이 수집하다가 안 되면 증거 조작까지 해버려요.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얼마나 이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집단인지, 공부 잘했다고 이 사람들이 되게 합리적이고 어떤 진실을 막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향후에도 꾸준히 공유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결국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이런 말도 안 되게 그 인권에 대해서 진짜 무시하고, 특히나 그 현직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까지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무너뜨렸던 게 실제 그 검찰 내부의 막강한 힘이었는데, 일반 국민들이었으면 오죽했겠습니까? 특히나 어떤 스피커도 가지지 못한 진짜 평범한 일반 시민일수록 검찰이 만약에 말도 안 되게 본인을 기소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론엔 이미 나는 범죄자 낙인이 찍혀있고, 이걸 어디에다가 얘기하기에는 나의 어떤 그
스피커가 없거나 혹은 되게 부족하거나 그럼 그냥 여론에 의해서 이 사람은 범죄자 낙인을 찍히고 설령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게 진실로 밝혀지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설령 그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대중들과 주변인들 사이에선 범죄자 낙인이 그냥 찍힌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보상해주냐?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검찰이 누려오던 막강한 힘이었고 특히나 그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당연한 거지만 이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켜주고 뭔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선 기소를 안 한다던가 그런 것들 그런 게 다 검찰한테만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 진짜 둘도 없는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여태까지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 검사라는 그 조직 내부의 그 여러 가지 조직 문제이기도 한데 일반 직장에서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진짜 그냥 상사가 무슨 얘기했을 때 거기에 너가 감히 토를 달아? 이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 그대로 이 기득권과 온갖 그 적폐의 욕망과 실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요소들이라든지 실제 진짜 어마어마한 단위의 그런 재산이 얽혀 있는 그 검찰 내부에 그 소신 있는 검사가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한 개인한테 바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어떤 조직 내부의 문제를 완전히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 저는 꾸준히 알릴 예정이고요.